안녕하세요. 한동화입니다. 오늘은 재밌는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재건축과 재개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물건 중에 하나가 지금 재개발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참여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제가 안타까운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일단 재건축, 재개발, 특히 재개발 부분에 대해서 프로세스를 한번 쫙 정리를 해드리려고 하고요. 우리가 인터넷에 나와 있는 표면적인 얘기보다 실질적으로 많이 놓치는 안타까운 부분들을 제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재건축 재개발이 그렇게 막 다투고 싸우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고, 사실 대세는 정해져 있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유주분들이 의외의 것들을 많이 싸우시고요. 그 싸움의 요소들이 어떻게 보면 재건축 재개발의 발목을 붙잡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 내용 정리해 보려고 하고요. 오늘 정말 쉽게 얘기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핵심적인 것만 좀 정리해 두시고요. 그리고 저도 신탁 방식은 이번에 처음 접해봤는데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 것 같아요. 신탁 방식의 가장 큰 차이점도 제가 정리를 해보려고 하니까 잘 봐주시고요. 제가 설명을 하다 보면 깊은 곳으로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꼭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너무 어려우신 분들은 정리하신 부분이라도 반드시 가져가시고요. 재건축 재개발에 투자도 많이 하시고, 투자를 하실 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라는 의미에서 영상을 찍어보는 거니까 재밌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PPT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개발 절차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 겁니다. 그런데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오늘 자동차 구매하는 상황이랑 비슷하게 한번 비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쉽게 정리를 해드릴 거고요. 재개발은 요소 설명해야 될 것들이 너무도 많아요. 그렇지만 현실적으로는 소유주분들이 다 아실 필요도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냥 점검해 보시고요. 그때그때 찾아보시고 공부하시면 되시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려고 하시는 의미는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제가 보기에는 세 가지 정도로만 나누면 됩니다. 어떤 거냐면 처음에 준비 절차, 그리고 실질적으로 실행 단계, 그리고 본격적인 삽질, 이렇게 나누시면 되는데, 그래서 첫 번째 준비 단계가 중요합니다. 준비 단계는 기본 정비 계획을 세우는 단계고요. 그리고 정비 구역을 지정하는 거죠. 그래서 허가권자가 상당히 중요한데, 허가권자가 뭐 시장이 될 수도 있고 군수가 될 수도 있겠지만, 첫 번째 단계는 말 그대로 그냥 우리가 땅 따먹기 할 때 구역 정하는 거, 그거를 보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이 구역을 정하는 것은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뭐 국토 계획도 있고 하기 때문에 5년이나 10년 단위에 정비된 큰 테두리 내에서 일부 그거는 포함될 수 없는 영역들, 꼭 포함시켜야 되는 영역들, 그리고 포함시킴으로 인해서 기부 체납을 통해서 우리가 토지를 내어줘야 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잘 고민을 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땅 따먹기, 선을 그리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까지만 정리를 하셔도 크게 문제는 없지만, 제가 동의율에 대해서만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어요. 여기 재개발 동의율이 있고요. 재건축 동의율이 있는데, 재건축은 제가 약간 헷갈리긴 하는데 필요하시면 그때 갈 때마다 조금씩 다르기도 하니까 찾아보시길 바라고요. 오늘은 재개발은 사실상 이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특히 나중에 조합 설립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토지 등 소유자에 대한 4분의 3 이상, 즉 75% 정도가 되겠죠. 75%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고요. 토지 소유자의 절반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파트나 빌라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한 표씩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한 표가 75% 넘어야 된다고 보시면 되시고요. 땅을 갖고 계신 분들, 즉 전체 땅 면적의 절반 이상의 소유자들이 동의를 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엔드 조건이에요. 그래서 둘 다 만족해야 되는 거고요. 이 둘 다가 만족이 돼야 어떠한 중요한 사안들에 대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준비 단계는요, 어떠한 계획이 세워지고 선만 제대로 그어져도 이거는 준비가 다 끝난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데, 이 두 번째 단계가 가장 중요하고요. 싸움도 많이 나고요. 오해도 많이 하고, 그리고 불필요한 에너지도 많이 소모됩니다. 제가 오늘 이 영상을 찍는 이유가요, 이 불필요한 소모전을 피하시라는 의미에서 찍어보는 의미가 크니까요. 지금부터 좀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행 단계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조합이 설립이 될 겁니다. 이 조합이라는 것은요, 대표자를 뽑는다는 의미로 보시면 되세요. 근데 요번에 제가 신탁사 선정을 해서 신탁 방식으로 처음 진행을 해봤어요. 그래서 저도 낯설기도 했고 두려움도 있었지만 상당히 장점도 많았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수십에서 수백억에 대한 수수료도 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장단점도 나눠질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신탁사 선정이라는 건 뭐냐면 이 조합의 역할을 어떠한 이 신탁사라는 전문성을 저희가 사람을 들여와서 진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조합 방식이라는 것은 사실 그 토지 등 소유자 중에 전문가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시공사의 어떠한 자본력이나 전문성 이런 거에 밀릴 수도 있기 때문에 전문 시행사를 우리가 고용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업으로 따지자면 전문 CEO를 우리가 고용을 해서 월급쟁이 어떤 CEO를 만들어 놨다고 보시면 됩니다. 재개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조합원들의 어떤 결정 권한인데 이 결정 권한은 전문 CEO를 우리가 모셔와서 월급을 주고 월급쟁이 CEO를 만들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신탁사에서 비싼 수수료를 받아가는 대신에 대형 시공사의 횡포나 여러 가지 조건들 그리고 인허가 문제 이런 것들을 전문적으로 해결해 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합을 설립이 되는 것들이 그 시작이고요. 아무리 조합이 설립이 되었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총회의 의결 사항들이 있어요. 뭐 시공사를 결정한다던가 용적률을 변경한다던가 이 사업에 있어서 토지 등 소유자들의 재산권이 막대한 침해가 있거나 아니면 중대한 결정에 대해서는 무조건 총회를 통해서 결정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뒷단에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했지만 말이 나온 김에 설명을 한번 해보자면 총회를 왜 하냐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총회 하는데 보통 뭐 장소 빌리고 사람 고용하고 어떤 행사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최소 1, 2억의 단위가 소모가 됩니다. 그래서 몇 차례 총회를 계속하게 되는데 그 돈이 아까우셔서 총회를 왜 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고 그것 때문에 또 언쟁을 벌이시는 분들도 있는데 법적으로도 명시된 사항이고요. 이 총회를 통해서 중요한 사안들이 결정이 돼야 나중에 그만큼 문제도 없기 때문에 몇 억의 자금이 들다 하더라도 이거는 무조건 의무적으로 총회는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요. 총회가 이루어지기 전에 어떤 가이드라인 정도를 만드는 것 그리고 그 범위 정도를 정하는 부분들이 조합이고요. 신탁 방식으로 정하게 되면 신탁의 어떤 정비위원이나 이런 것들이 형성을 하게 되어서 그 위원들을 통해서 어떤 가이드라인 정도를 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조합 설립 혹은 신탁사를 선정해서 실질적으로 일을 하실 분들을 범위를 정하는 거고요. 그 다음 단계가 사업 시행 계획인가, 뭐 관리 처분 계획인가. 이것이 사실상 사업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는데, 간단하게 정리 가능합니다. 사업 시행 계획인가라는 것은 말 그대로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규모의, 어느 정도, 뭐 임대 세대, 몇 세대, 뭐 어떤 세대, 용적률 얼마, 뭐 이런 것들을 큰 범위를 정하는 거고요. 관리 처분 계획인가라는 것은 좀 더 구체적인 계획이라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실질적으로 분담금이나 내 자신이 갖고 있는 어떤 감정평가라든가 실질적으로 보상한 금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해지기 때문에 말 그대로 이 재개발 사업의 성적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이 나오게 되면 분쟁 소지도 상당히 많아지고요. 사업의 여러 가지 소음도 많아지게 되고요.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숫자가 명확하게 나오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 진통이 가장 많아지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관리처분 계획 인가가 되면 내가 이걸 투자를 해야 될 것이냐, 팔고 나가야 될 것이냐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정해질 것이고요. 그리고 이 단계에서 세금 문제도 뭐 정확하게 처리가 되겠죠. 그 과정으로 와서 사실 관리처분 관계에 있어서 내가 실질적인 돈이라는 액수가 나오기 때문에 관리처분 계획 인가 가면 주구장창 싸울 겁니다. 이 영상을 찍으면서도 느끼는 게, 가기도 전에 많이 불필요한 싸움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면은, 요번 저희 사업소 같은 경우는 컨소 단계의 문제죠. 컨소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컨소시엄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말이 나와서 설명을 드리자면, 두 개의 어떠한 시공사들이 뭐 합쳐서 사업을 진행하겠다. 컨소시엄으로 진행을 하겠다는 얘기인데, 지분 참여 방식도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은, 지역을 나눠서 별도의, 건물이 올라가서 별도의 관리가 이루어질 수도 있고요. 이런 부분들의 컨소에 대한 장단점도 얘기하자면 한참 길어지기 때문에 컨소에 대한 부분들도 한번 학습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용적률로도 많이 싸우죠. 자금과 현금 흐름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용적률을 최대하게 뽑는 것이 투자 수익률 면에서 가장 좋은 게 일반적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사는 주택 같은 경우는 용적률이 높으면 높을수록 불편한 부분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엘리베이터 개수가 한 줄만 더 늘어나도 그만큼 내 공용 면적이 늘어나기 때문에 전용 면적은 줄어들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아파트가 너무 촘촘히 되어 있어서 인구 밀도가 상당히 높아지기 때문에 뭐 주차라든가 아니면 편의시설 이런 것들에 대한 불편함이 상당히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용적률이라는 것은 나라에서 니네가 용적률 이만큼 더 가져가서 수익이 높아질 거면 기부 체납이나 임대주택 수요를 더 늘려 이런 식으로 어떠한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적정선을 찾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분담금을 더 내고서라도 용적률을 낮게 하면서 아무래도 쾌적한 아파트가 될 것이고요. 용적률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만큼 아무래도 살기는 좀 힘든. 그래서 뭐 한강변이나 이런 데는 용적률이 상당히 높을 수도 있겠지만 그만큼 삶은 불편해지고요. 뭐 교통난이라든가 여러 가지 내가 주거용으로는 상당히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상가주택 같은 경우
아무래도 재건축, 재개발을 반대하겠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도 큰 공감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나이가 지긋하신 어르신 같은 경우는 이 재건축, 재개발이 이루어지는데 10년 이상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죽고 없어질 수도 있고, 70대, 80대, 정말 월세를 3, 400 받아가면서 행복한 노후를 맞고 싶은데, 나중에 어떠한 더 큰 자산이 생긴다 하더라도, 그게 내가 연로하고 쓰지 못할 돈이 생기는 건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상가에서 월세 받고 이런 것들 재건축 재개발보다 난 지금 현 상태가 너무 좋다. 당연히 반대를 하겠죠. 이런 부분들은 제가 봤을 땐 최대한 많이 공감을 해드리고 그런 부분들의 이해를 좀 얻어내는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여기서 가장 큰 핵심은 지금부터라고 보면 됩니다. 냉정하게 얘기하면요, 소유주들은 큰 권한이 없다고 보셔도 이건 틀린 말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요, 시공사 선정 시기도 간단하게 정리를 한번 해드릴 텐데, 시공사가 선정이 되면요, 과반수 찬성에 과반수 찬성표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그건 냉정하게 얘기해서 25%의 어떠한 지분만 설득을 해놓으면 사업은 대부분 다 시공사나 소위 말하는 업자들의 영향력 안에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토지 등 소유자분들이 너무나도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 것들로 자기네들끼리 싸우는 거죠. 그 자기네들의, 저도 포함이 되어 있지만 자기네들끼리 싸우고 있는 거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아무 의미 없습니다. 대세는 정해져 있고요. 대세는 정해져 있다고 하면 너무 슬프기도 하고 그런 게 어딨냐라고 반박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냥 그게 현실이라고 받아들이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속도 편하고요. 개발도 빨리 이루어집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보자면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재개발 세대가 소유자들이 한 800세대 돼요. 근데 무료 단독방을 열어놔도 거기 한 3, 400명밖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나머지 절반은 아무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면 단톡방에 참여할 수 없을 만큼 어떠한 좀 나이가 지긋하시다거나 좀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시공사는 멋진 홍보각 만들어 놓고요. 말빨 좋은 홍보용을 풀어 놓으면 25%, 30%의 어떠한 표수를 얻는 것들은 너무나도 쉬운 일입니다. 그래서 시공사가 사실 선정이 되면 그 이후에 대세의 흐름은 거의 정해져 있다고 봐도 틀린 말은 아니고요. 다만 시공사에서 너무 무리한 진행을 한다 싶으면 아무래도 제재는 가해지겠죠. 저희의 힘은 제재할 수 있는 권한까지라고 생각하시고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서로 싸우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시공사 선정에 대해서 기존의 조합 방식과 신탁 방식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한 가지 포인트로 짚어드리자면 기존의 조합 방식은 무조건 조합이 인허가 나고 나서는 무조건 시공사를 선정을 했었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돈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시공사 자금으로 사업이 진행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조합이 설립이 되고 사업이 진행을 되려면 수십억, 수백억 단위의 어떤 사업들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돈이 있어야지 진행이 돼요. 그렇다고 토지 등 소유자들한테 돈을 각출해서 진행할 수는 없기 때문에 조합 방식에서는 대부분 조합 설립이 되고 나서 시공사를 선정합니다. 그럼 시공사 선정되면요. 제가 시공사 편을 드는 게 아니고요. 대부분 시공사의 대세 흐름에 맞추게 될 거고요. 그런데 신탁 방식으로 진행하게 되면요. 신탁사의 어떤 신용으로 자금을 끌어올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시공사를 빨리 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PPT에서 보시면 이게 관리처분 계획 인가 전까지만 시공사를 선정하시면 됩니다. 즉, 쓸 돈이 있기 때문에 굳이 시공사를 선정해서 시공사에게 흔들리지 않으셔도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시공사를 빨리 선정하면 시공사도 빨리 진행을 하고 싶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에 있어서 빨리 진행될 수도 있고요. 단점은 시공사를 빨리 선정해 놓으면 시공사의 좌지우지 될 확률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정리해 놓은 것처럼 냉정하게 소유주는 힘이 없어요. 그냥 대세를 쫓아가는데 어느 정도 물길 정도를 바꿀 수 있다. 어느 정도의 방향키 정도만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대부분은 관심 없는, 오타도 좀 있네요. 관심 없는 25%. 왜냐하면 시공사는 관심 없는 25%만 꼬시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관리처분 계획 인가까지만 나면요. 거의 다 끝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제 삽질하는 것만 남았어요. 2주가 될 거고요. 2주한테 1, 2년 걸리겠죠. 2주가 빨리 되면 사업은 빨리 진행될 거고요. 그 다음에 착공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건물이 올라가면 준공이 나면서 이주하고 소유권 같은 거 전환하면 사실상 재건축, 재개발 사업은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영상을 찍는 이유는요.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과정이나 이런 것들은 인터넷에서 간단하게 검색만 해보셔도 다 아는데 이것을 실질적으로 그 요소마다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고 정리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냉정하게 얘기하면 우리 거지만 한번 흐름을 타고 나면 우리의 힘이 없다는 것들을 좀 강조해 드리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싸우지 마시라는 의미에서 제가 영상을 찍어 본 거고요. 이거를 좀 더 간단하게 결정하기 위해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자동차를 사는 것과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시 PPT로 보셔서요. 아까 정리해 드린 대로 이 준비 단계 있잖아요.
기본 정비 계획이나 정비구역 지정 같은 경우는 자동차로 살 때, 한 4인 가족이 아빠, 우리 집도 이제 차가 필요하지 않아? 와이프분도 우리 장 보고 가족여행 갈 때 차 필요하잖아? 이러한 준비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 부부 중에 한쪽이, 우리는 아직 돈을 아낄 때야. 차를 살 때가 아니야. 라고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인허가 단계라고 보면 되고요. 자동차 구매에 대한 어떤 결정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래, 그러면 차를 사자라고 결정이 됐다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사업시행 계획인가나 관리처분 계획 단계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차를 살 때 사업시행 계획인가는 어떤 정도 수준의 차를 살 것이냐에 대한 결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습니다. 큰아들 같은 경우는 스포츠카를 사고 싶을 수도 있고요. 남편 같은 경우는 고급 세단을 사고 싶을 수도 있고요. 아내분 같은 경우는 가족여행을 위한 승합차를 사고 싶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거에 대한 큰 테두리, 그래, 우리는 가족도 있고 주말마다 캠핑도 자주 가니까 승합차를 좋은 거를 하나 사자. 이 정도에 대한 계획을 세운, 어느 정도 구체적이긴 하지만 금액적인 세부적인 단계로 할부를 살지 이런 것들을 정하지 않은 말 그대로 큰 테두리에서 진행될 수 있는 시행 단계. 관리처분 계획인가는 말 그대로 이제 금액이 나온 겁니다. 내가 승합차 얼마에, 9인승에, 어떠한 등급에, 썬루프도 달고 하니까, 차가 5천만 원 나왔는데, 이거를 현금으로 살지, 할부로 살지, 할부로 살려고 했더니, 선수금 얼마를 내고, 60만 원씩 내야 되고, 몇 개월 동안 내야 되고, 이자는 몇 프로 나오고, 이렇게 구체적인 금액 단위가 나오는 것이 관리처분 계획인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래, 좋다. 그러면 우리 가정에 이 정도 수준의 매달 얼마 정도의 할부를 낼 수 있고 36개월 이 정도 낼 수 있다라고 정해지게 되면 자동차 구매를 실질적으로 확정이 되게 되는 시기인 거죠. 그러면 우리가 차를 구매하고 어느 정도의 자금 계획이 세워졌으면 말 그대로 가서 이제 매장에서 구매만 하면 되잖아요. 재건축 재개발도 이제 사실상 끝난 겁니다. 그렇게 되면 재건축 재개발에서 이주시키고 철거하고 준공이 들어가는 것처럼 이제 우리도 차를 사기 위해서 매장을 가게 되면 끝인 겁니다. 그럼 매장 가게 되면 어떤 차를 어떻게 구매하고 계약금 얼마 걸어야 되고 기존에 혹시나 타고 있던 차가 있으면 차도 매매도 하셔야 될 거고 또 차를 기다리는데 몇 달이 필요하고 그 기간 동안 렌트를 하셔야 되고 이런 실질적인 말 그대로 실행을 하는 것들이 이주, 철거, 착공, 준공 이런 단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자면 첫 번째로 차를 계획했던 단계가 기본 정비 계획 그리고 구획 설정 정도가 될 거고요. 두 번째로 두리뭉실하게 알아봤던 것들이 사업 시행 계획인가 정도가 될 것이고요. 구체적으로 할부 얼마 나왔던 세 번째 단계가 관리처분 계획인가가 될 것이고요. 관리처분 계획인가가 돼서 모든 것이 결정이 됐다. 그러면 실행하시게 됩니다. 이주, 착공, 완공, 준공 이런 단계가 될 것입니다. 차를 사는 단계와 상당히 비슷하고요. 모든 사업이라는 건 비슷하고요. 다만 수천 명의 이해관계가 섞여 있고 소유권과 재산권이 섞여 있고 그리고 인허가권자의 정비 계획이나 다양한 인프라 문제가 섞여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라 이 부분 잘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요한 거는 우리 권한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의미 없는 싸움에 에너지 낭비하시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 좀 길었지만 여기까지고요. 이 부분 잘 정리하셔서 재건축에 대해서 투자도 잘 해보시고 재건축이 진행되시거나 재개발 준비 중이시거나 이런 분들은 꼭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